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아주 먼 옛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최대 희극시인 아리스토파네스의 여인들의 민회에서는 남편의 그림자 길이가 10피트가 되면 저녁을 먹으러 돌아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몸을 해시계의 바늘로 삼은 셈이죠. 해시계는 쉽게 만들 수 있고 정확성도 높아 17세기까지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고 개선된 형태로 제작이 되었으나 필요할 때마다 태양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 태생적인 한계로 다른 방식의 시계가 필요했습니다. 일정한 양초를 이용한 불시계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모래시계 등 다양한 방식이 나왔으나 물시계가 이를 평정하였습니다. 클렙시드라, 그리스어로 물도둑이란 뜻의 이 단어는 물시계를 지칭합니다. 기원전 270년경 그리스 발명가인 크테시비우스가 만든 클렙시드라의 설계도를 보면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화 천문에서 장영실이 물시계를 만드는 대목은 깊은 인상을 줍니다. 정교할 뿐만 아니라 리피터 기능까지 갖춘 물시계는 후에 정밀한 기계식 시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정확한 측시구였습니다. 1309년 밀라노의 산테우스토르조 성당에 금속 시계가 설치된 걸 시작으로 14세기 유럽 전역은 정시의 소리를 알리는 장치, 즉 기계식 시계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1370년 프랑스 샤를 5세의 명령으로 왕궁의 탑 중 하나에 정시를 알리는 시계가 설치되고 정시에 파리의 모든 성당이 종을 울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 웅장함이 퍼지는 순간은 상상만 해도 장엄하고 신비롭습니다. 물이 아닌 다른 동력원을 사용하고 시간 계측을 하는 조속 부분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이 시대의 결과물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넘치는 열정, 날리는 실력이었습니다. 구상은 탁월한데 미흡한 제작 기술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리 시민들은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왕궁의 시계는 자기 마음대로 울린다네 라는 곡조를 불러 비아냥거렸고 16세기까지 해시계에 맞춰 늘상 조정을 해야 하는 거대한 쓰레기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바로 숙련된 시계 제작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금속을 다루는 사람, 즉 대장장이나 대포 주조공 같은 이가 가끔씩 시계를 제작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를 거치면서 철강 산업의 발전으로 소형화된 메인스프링이 개발되어 공용 시계의 수요가 가내용 그리고 휴대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공중전화와 휴대폰 관계처럼요. 대형 공용 시계와는 달리 작은 사치제를 만들기에 적합한 집단은 보석 세공인이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시계 장인 길드가 형성되었는데 초기에는 독일의 아우크스부르크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인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610년에 이름을 올린 시계공은 40명, 5년 후에는 86명으로 늘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그중 절반인 43명이 시민권자가 아니기에 당시 이 도시가 시계공을 흡입하고 장인을 양성했다는 사실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순풍에 돛을 단 듯 이 시기에 과학 연구 활동이 왕성해지고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라이프니츠를 비롯한 당대 기라성 같은 과학자들이 정확한 시계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천문학과 대양항해로 나아가고 있기에 거대한 쓰레기는 이제 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17세기까지는 1호차가 약 500초 수준이었으나 18세기를 거치면서 10초 미만으로 들어오며
오늘날의 무브먼트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됩니다. 주 동력원으로 태엽을 사용하고 다양한 조속 장치가 정교하고 정밀하게 제작된 덕분입니다. 태엽을 주 동력으로 하며 실에 묶여있는 진자의 움직임으로 조속을 합니다. 불멍이나 물멍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시멍을 소개합니다. 잠시 감상해 보시죠. 보시는 이 시계는 과거의 설계를 기반으로 1979년에 일본에서 제작된 것입니다. 측면에 보이는 이 두 막대기의 길이와 미세한 각도 차이 덕분에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서 파워 리저브 24시간 1호차 1분의 시계로 변모하였습니다. 정밀한 시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양 시대를 이끌어냈습니다. 선장실에 위풍당당하게 설치되어 있던 마린 크로노는 현 시대에도 작동하는 게 신기해 보이는 유물 같으나 오늘날에도 1호차 10초 내외의 정밀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전통 기법으로 제조된 블루엔즈와 파워 리저브 창이 돋보입니다. 현행 못지않은 56시간의 넉넉한 파워 리저브, 이진동의 힘찬 기계음, 그리고 항해간 흔들림에도 수평을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지혜를 보면 존경심이 우러나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젠마이로 시계 밥 좀 줘라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마린 크로노는 글라스를 열어 시간 조정을 할 수 있고 뒷부분의 구멍을 통해 손쉽게 태엽을 감을 수도 있습니다. 무브먼트 내에 체인이 들어가 있는 모습과 그 구동 방식을 실물로 보면 감탄사는 물론 육두문자가 함께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끝없는 인류의 도전은 포켓워치에 이릅니다. 여기서 크기가 작아지고 스트랩이 연결되면서 오늘날의 손목시계도 탄생하게 된 거죠. 이 두 시계는 단순한 포켓워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휴대용 시계가 널리 양산되었습니다. 이 시계는 미국 제조사인 월섬이 영국군에 납품한 모델입니다. 다른 하나는 엠파이어라고 쓰여있기에 생소할 수 있으나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엠파이어라 쓰고 세이코라고 읽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이었지만 이렇다 할 교전이 없어서 상대의 소문만 들었던 두 시계는 80년이 흐른 후에 서울에서 조우를 합니다. 오늘은 이 두 시계를 오버홀하는 과정에서 태엽을 이용한 기계식 시계의 간단한 원리를 살펴보려 합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몸에 담고 있으니 먼저 외관을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 봅니다. 하이엔드 브랜드의 무브먼트는 화려한 장식들을 품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앵글라주입니다. 보시는 이 나무는 스위스에서 서식하는 장샥나무로 하이엔드 워치메이커들이 무브먼트 앵글라주를 수작업할 때 사용합니다. 속살이 부드러워 표면 광택에 탁월한 도구가 되어주며 나무의 중심부 재질도 팔레 포크 등의 오염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스위스에서는 나무도 시계를 위해 서식하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수입 허가가 까다로워서 국내에서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간 고이 모셔두고만 있었는데 오늘은 한 곡조 뽑고 가야겠습니다. 앵글라주는 장샥나무를 사용한 장인들의 오랜 시간과 고된 땀의 결과물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약 10분 정도 작업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확연해집니다. 점원 실버처럼 좀 더 부드럽고 광택이 있는 소재라면 더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크라운 또는 용두라고 불리는 이 부분은
사람과 시계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시간을 설정하고 주 동력인 태엽을 감을 수도 있습니다. 용두가 돌아가면서 태엽통, 즉 배럴 안에 스프링을 감습니다. 부품 중에 스프링이 많이 사용되지만 동력원이기에 메인 스프링이라고 부르죠. 스프링이 풀리면서 그 장력이 연결된 휠들을 돌리는데 1분마다 초침을 한 바퀴 돌리는 속도로 조속을 하는 바로 이 부분이 인류 최고의 천재가 개발한 작품입니다. 머리카락처럼 가늘기에 헤어스프링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반복되는 수축 팽창 주기를 조정해서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합니다. 오랜 시간 작동을 하다 보면 부속품 간의 마찰로 인해 마모와 오염이 발생하여 17세기 이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를 다시 18세기로 돌리기 위해 하나하나 분해해서 세척하고 주유를 하는 과정이 흔히 얘기되는 분해 소지, 오버홀입니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다큐멘터리로 시작해서 짤막한 무브먼트 소개 영상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방대한 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시고 장시간의 인터뷰를 통해 지식을 나눠주신 수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